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농지 경매 두 번째 시간이죠. 자, 교재 103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103페이지 보시면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처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법이 만들어진 것뿐만 때문이라기보다는 여러분은 지금 현재는 농지를 사시면은 농사를 짓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강의하기 전에 조금 아까 핸드폰으로 전화 왔었잖아요. 그분의 얘기는 국가의 농지를 빌렸답니다. 790평을 빌렸는데 400평만 농사를 지어도 되느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농지는 300평을 사든지 400평을 사든지 무조건 농사는 지어야지 되는데 300평 이상을 사게끔 되면 농업인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790평을 빌렸는데 300평 이상만 농사를 지으면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농지는 무조건 농사를 다 지어야지 된다. 만약의 경우에 농사를 짓지 않게끔 되면은 관할 동읍면사무소에서 매월 9월서부터 11월 사이에 조사를 하다가 농사를 안 짓고 있으면은 그 농지 주인에게 청문 발송을 하게끔 됩니다. 뭐라면 농지를 조사해 본가 농사를 짓지 않고 있으니까 농사를 짓지 않는 이유를 와서 얘기해라. 청문 통지서를 발송을 합니다. 그러면 청문 통지서를 발송받았으면은 반드시 가셔서 농사를 안 짓는 이유를, 합당한 이유를 대셔야 됩니다. 농지법에 의해서 농지를 소유하면서도 농사를 짓지 않아도 되는 합법적인 이유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합법적인 이유에 의해서 농사를 안 질 때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은 합법적인 이유 없이 농사를 안 짓게끔 되면은 농사를 지으라고 하고 안 지으면은 지을 때까지 공시지가의 20%를 이행 강제금으로 매기게끔 됩니다. 만약의 경우에 이행 강제금을 안 내려고 하면은 이렇게 할 수가 있죠. 팔으라고 했는데 팔려고 했더니 안 팔립니다. 못 팔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못 팔아도 팔릴 때까지는 20%의 이행강제금이 나옵니다. 근데 이행강제금이 안 내려면은 내가 팔지 않고 농지은행에다가 팔아달라고 부탁을 하면은 그러면은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는 안 팔려도 이행강제금은 내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에 파는 가격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농지은행에서 결정합니다. 농지은행에서 결정하는데 어떻게 결정하냐면 항상 감정가격이 있고 공시지가가 있지 않습니까? 공시지가를 조사하고 감정가를 조사해서 두 땅주에서 싼 가격으로 내놓는데 안 그래서 정식으로 매도를 하려고 내놨는데 안 팔리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물리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갖고 있으면서 농사를 안 짓고 있으면서 팔지 않으면은 팔릴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공시지가의 20%씩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 팔았다고 해서 무조건 이행강제금을 매기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첫 번째, 먼저 농사를 안 짓고 있으면 청문 통지를 보낸다 그랬죠. 몇 월 며칠 날까지 오십시오. 그러면 오면은 면육동사무소에 가면 청문한다, 물어본다 이런 얘기죠. 가면 왜 농사를 안 지었습니까? 하면은 합당한 이유를 대면은 괜찮습니다. 근데 합당한 이유가 없이도 농사를 안 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바빠서 농사를 못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농사를 못 지었지만은 내년에는 반드시 농사를 짓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하면은 그러면 내년까지 이행강제금을 내는 건 보류하고 내년에 다시 보겠습니다 하고 보내줍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이 안 나옵니다.
근데 청문 통지서 보냈지 않습니까? 보냈는데도 무시하고 안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조건 이행강제입이 나간다. 그러면 여기서 청문 통지를 보냈는데 송달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면 가서 주소가 우리가 주소가 그 농지의 주소가 등기부등본을 띄워보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등기부등본을 있을 때는 옛날 주소였고 그 농지를 갖고 있다가 나중에 그 집을 이사를 가게끔 되면 현재 있는 주소하고 등기부등본에 있는 주소하고 틀릴 수가 있겠죠. 그럼 송달이 안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송달이 안 되면은 청문 통지에서 보는 것이 어떤다? 불송달로 오겠죠. 그러면 면사무소에다가 공시송달로 고시를 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행강제를 냅니다.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농사는 무조건, 농지를 샀으면은 농사를 지어라. 안 지을 수도 있을 때는 합법적인 기회가 언제냐? 자연재해가 없이, 자연재해 때문에 농사를 못 짓는다. 농업회사법인이 설립이 요건이 맞지 않게 됐다. 그 다음에 취득주권자가 해당 목적 이행하지 않게 됐다고 이행할 때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가 그 목적을 이행하지 않을 때 농지전에 허가를 받아 농지를 취득한 자가 2년 안에 목적 사업에 참수할 때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해서 소유한 것이 판명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봤을 때 이걸 다 제재 대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해놓고 이렇게 공시송달에 의해서 전달을 하고 만약에 이때까지 하지 않게끔 되면 이행강제금이 나온다. 무조건 농지를 샀으면 농사를 짓는 것이 원칙이라는 겁니다.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은 농지법이 바뀌어서 농사를 내가 지어도 되지만 내가 짓지 못할 때는 빌려줘서라도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됐습니다. 파트 3입니다. 나도 농지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이사장님,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국가로서 돈만 있으면 농지를 살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네, 아닌 것 같아요. 살 수는 있는데 농업 경영은 네. 농지 소유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우리 이호 이사장님께서 아들에게 농지를 좀 사주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까? 사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있는데 안 사주는 거예요? 없어요? 사주고 있다고 해도 못 사줘요. 왜냐하면 그 아들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겁니다. 농사를 안 짓는 사람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지금 이 얘기는 여기서 적어놓은 것은 뭐냐면 모든 농지는 농지를 살려면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지 되는데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지 않고도 등기 이전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일 첫 번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매입할 때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없이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학교나 공공학교의 단체에서도 농지증 없이 농지를 살 수가 있습니다. 주말 체험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네 번째,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해 소유하는 경우. 예를 들자면
아버지는 고향에서 농사를 지으시고 아들은 서울에서 은행에 다니는데 은행에 다니느라고 농사는 짓지 않았죠. 또 농사를 지을 수도 없죠. 직장에 다니니까. 그렇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다 보니까 그 농지를 상속으로 소유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이 얘기는 농지를 상속으로 소유하게 됐을 때는 농지 취득 자격증서가 필요 없이 등기전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농업 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여기서 날짜가 나오질 않았는데 8년입니다. 8년 이상 농사를 짓던 사람이 나 이제 힘이 들어서 농사 그만 짓겠다 하더라도 그 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지법에 위반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가 농업협동조합이나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등이 담보농지를 취득해 소유하는 경우, 이럴 수가 있겠죠. 은행에서 농지를 담보로 해서 5억을 빌려줬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담보로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이자를 안 낸다 그러면 할 수 없이 그 금융기관에서는 그 농지를 경매로 집어넣습니다. 2022년부터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상당히 강화됐죠. 특히 제주도에 있는 농지에 농지를 빌려주는 그 농협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제주도에 있는 농지는 개인이 제주도의 주민으로 옮기지 않으면은 농지를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농지를 담보로 돈을 빌려줘서 갚지 않다 보니까 그 농지를 경매로 집어넣는데 서울 사람들은 와서 그 농지를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주도 사람만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가격이 뭐 70% 80%만 돈을 빌려줬는데 그 정도의 가격에 낙찰이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지금 49%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왜? 서울에 있는 분들이 제주도 농지를 못 산다. 그러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준 걸 자기 다 회수를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준 은행에서 자기네들이 다시 산다 됩니다. 사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자기네 돈 손 보지 않게끔 살게끔 할 수 있게끔 만들기 때문에 돈을 빌려준 은행에서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자기네들이 그걸 다시 살 수 있게끔 만들어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담보농지라고 해서 개인과 개인 간의 담보를 집어넣고 나서 안 팔린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은행법에 의해서 담보농지를 했다가 경매로 집어넣는데 팔리지 않았을 때 그 은행에서 다시 살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농지 전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 전용 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이거는 또 이런 얘기입니다. 농지에다가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건물을 지으면 건축물 과정이 만들어졌죠. 그런데 건축물 관리대장을 가지고 지적과에 가서 지목 변경을 신청하지 않다 보니까 건물은 지금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았지만은 아직까지 지목은 전답 과손으로 그대로 있죠. 이런 경우에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았지만은 전답 과손에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았고 지목만 변경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농지증 없이도 그냥 농지전 명의 이전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밑에 보면 농지 전용 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조금 아까는 농지 전용이 끝이 난 겁니다.
꽃이 나서 건물이 지어져 있든지 뭐가 지어져 있는 경우거든요. 지금은 아직까지 건물은 안 지어졌지만은 농지 전용의 허가가 났어. 건물을 지으려고 하고 있는 도중일 수가 있죠. 아직 건물은 안 지어지고. 그러니까 조금 아까는 이 농지 전용 허가가 끝이 나서 건물을 지은 경우고, 그 밑에는 건 농지 전용 협의만 받아서 전용을 얻을 수 있게끔만 만들었고, 아직까지 건물을 안 지었기 때문에 그대로 전담 과소일 수가 있는 경우에, 농지 전용 협의를 받았다고 하면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없이도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맨 마지막에가 농업진흥지역 밖의 최상단부터 최하단까지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인, 쉽게 얘기해서 토지 이용계약 확인원에 영농여권 분리농지로 지정된 경우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없어도 취득이 가능하다 이럽니다. 여기서 경사도 15도라고 얘기했는데, 경사도 15뿐만 아니라 3헥타르 미만의 소유규모 농지든지, 농기가 들어갈 수 없는 농지든지, 그 다음에 물이 없는 농지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면읍에서 조사를 해서 영농여권 분리농지라고 지정을 해놓은 농지, 영농여권 분리농지라고 지정해놓은 농지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없이도 취득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112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농지의 위탁경영, 임대차, 사용대차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 이사장님, 자, 한번 여쭤볼게요. 위탁경영이라는 게 뭘 보고 위탁경영이라고 하죠? 농지의 위탁경영이 뭡니까? 모든 사용과 권한을 맡겨놓은, 나의 권리를 맡겨서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내 농지를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짓게끔 하는 것이 위탁경영인데, 지금 여기서 말이 언어를 위탁경영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내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농사를 짓는 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소장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 농지를 다른 사람의 농사를 짓게 한 게 뭐예요, 그게? 그게 뭐예요? 소장농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작을 방지하기 위해서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만들어 놓고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 이것이 뭐냐면 소작농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농지법에 의해서 이제 농지 위탁 경영을 할 수 있다. 임대차를 할 수 있다. 사용대차를 할 수 있다. 임대차는 뭐죠? 임대차는 뭐죠? 빌려주는 거죠. 돈 받고 빌려주는 거죠. 사용대차는 돈 안 받고 빌려주는 거죠. 위탁 경영은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거죠. 즉, 이 얘기는 풀어서 얘기하자면은 농지는 빌려줘도 농지법에서 이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 시대가 왔다 이런 겁니다. 사실 보면 소장농이 나쁜 것은 뭐 때문에 나쁘냐면 땅 주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농지 임대료를 빌려주는 값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놀고 먹기 때문에 소장농을 금지한 겁니다. 근데 지금 법이 농지를 샀으면 반드시 농사를 지어야 되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농사를 안 짓게끔 되면은 그 농지에 아까 뭐 이행강제금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을 안 내려면 뭘 해야 되죠? 농사를 지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농사를 지어달라고 부탁을 하는 시대예요. 농사 없는 사람이 내가 당신 농지에 내가 농사를 짓게 해주십시오. 땅 주인한테다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부탁하는 시대가 아니라 농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농사를 못 지으면 농사를 지을 사람부터 지어주십시오 부탁을 해야 되는 시대가 같은데
바뀌다 보니까 농지법이 이런 식으로 어떤 조금 더 많이 완화가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아까 제가 전에는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 농지를 소유한 사람이 반드시 농사를 지어야 된다. 안 지면은 이해관계금이 나온다도 했는데 안 짓는 게 아니라 못 짓는 때는 빌려줘서라도 농지를 놀리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법이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안 져도 되는 경우를 제가 적어놨는데 제일 첫 번째 병역법에 따라 소집된 경우에는 농지를 갖고 있다가 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지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3개월 이상 해외에 거주하게끔 됐을 때는 농사를 안 져도 됩니다. 농업법인이 갖고 있는데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에는 안 져도 됩니다. 질병, 취약,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등으로 작용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예전에 우리 수강생 중에 한 분이 농지를 낙찰을 받았는데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교수님, 제 동생이 이번에 군에서 제대를 했는데 제 동생 이름으로 농지를 하나 낙찰 받았는데요. 농지증을 발급받으러 갔더니 당신 직업이 뭐냐고 물어봐서 군에 있다가 제대를 해갖고 이제 학교에 다닙니다 그랬더니 학교에 다니는 사람이 무슨 농사를 짓습니까 하고 농지증 못 해줍니다 해갖고 저한테 연락이 왔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그 질병이나 취약 때문에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공직 취임 등으로 작용할 수 없는 경우 우리 이사장님께서 농지를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는데 윤 대통령께서 장관으로 임명하시면 그때부터 그 농사는 안 져도 됩니다. 어떻게 임명장이 올 것 같아요 이번에? 그 밑에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해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다른 한테 맡기는 경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농지를 임대차에서 또 예기적인 취득한 농지를 정식으로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하는 경우, 농지 이용 증지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여 사용되는 경우, 질병, 징집, 취약, 공직 사유로 농업 경영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이게 보면 원래는 이 앞에 거밖에 없었는데 나중에 지금 법이 바뀌면서 이것이 추가로 생긴 겁니다. 60세 이상이 돼서 더 이상 농업에 종사할 수 없겠다는 사람으로서 자경기간이 5년 이상 넘은 사람, 5년 이상 농사를 지었는데 60세가 넘었다. 이때는 농사를 안 져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8년 이상 농사를 지었을 때는 무조건 농사를 더 안 져도 됩니다. 주말 체험 용량으로 하려는 자에게 임대 사용되는 경우에서 오늘 보면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넓은 땅을 주말 농장으로 한 20평, 30평씩 잘라서 빌려주는 경우도 있죠. 그렇게 해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농지를 농어촌 공사에다가 빌려달라고, 이거를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주라고 해서 농어촌 공사에다가 빌려줘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해 농업 경영을 하지 않고 자기 소유의 상한을 초과한 농지. 다시 말하면 상속으로 농지를 받았는데 자기가 농사를 짓지 않다 보니까 그런 농지를 다른 사람한테 빌려줘도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8년 이상을 작용한 이후에 내가 이제 더 이상 농사를 안 짓겠다 했을 때 그런 걸 어떤다? 빌려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농지를 빌려줄 수 있는 방법을 합법화해가지고 많은 방법이 생긴 겁니다. 이게 114페이지에 있는 건데 원래
112페이지밖에 없다가 바뀌면서 114페이지에 있는 것이 이런 경우도 빌려줄 수 있게끔 늘어난 겁니다. 자, 이렇게 농지를 빌려주는 것을 법적으로 허용하다 보니까 농지법에 농지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115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농지임대차 보호법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농지를 빌려주는 것을 법적으로 합법화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농지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보면 11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농지법 제24조 임대차 사용대차 계약 방법과 확인. 임대차 계약과 사용대차 계약은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임대차 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구, 읍, 면장에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자, 임대차 보호법과 농지 임대차 보호법과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같죠. 자, 주택 임대차법이 뭐죠? 빌린 주택을 등기를 하지 않아도 확정일자를 받고 그 집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대항력이 생긴다, 이런 얘기가 우리 주택임대차 보호법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경우에 경매를 낙찰을 받을 때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는가 없는가를 정확하게 보려면은 기준 권리도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전입장을 확인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낙찰을 받았을 때 이 전입자가 우리한테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 배당 요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입찰 가격을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농지도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등기가 없어도 해당 매물장의 확인을 받고 농지를 인도받고 사용했던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다가 효력이 생긴다고 하면은 우리가 농지를 입찰을 들어가려면은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러면 해야지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농지를 추천할 때 농지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대항력이 있는가를 조사하고 추천해요? 안 하고 추천해요? 안 하고 그럼 안 하고 추천을 하면은 수리 취한 거야? 아니면 추천을 잘못하는 거예요? 수리 취한 거예요? 법을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잘못 추천하는 거예요? 분위기 싸서 그냥. 자, 24조의 이 임대차 기간입니다. 농지의 임대차 기간은 몇 년이에요? 3년입니다. 주택은 몇 년이죠? 2년. 자, 여기서 보면 우리 법이 주택 임대차는 몇 년? 2년. 농지는 3년. 그러면 내가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어저께 제가 진천을 갔다 왔는데 우리 진천에 공투로 집을 샀잖아요. 집을 사서 내놨는데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와서 그렇게 그 공인중개사가 사람만 데리고 오면 방해를 해요. 뭐 이 땅이 뭐 자기 땅이 뭐 침범됐다는 거 해가지고 말하다 보니까 어떻게 갔다 오면서 우리 집사람이 지금 판례를 있는데 그냥 오랫동안 두니까 세를 줄 때 6개월만 들어오고 또는 세를 주되 팔리면 나가는 조건으로 세를 좀 싸게 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돼요, 안 돼요?
임대차 보호 상으로는 되긴 되는데 이제 중요한 게 임차인이 계약갱신권을 요구했을 경우 또는 2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2년 살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다시 말하면 그게 뭐냐면 법이 강행 규정이 있고 임의 규정이 있거든요. 근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농지임대차보호법 같은 경우는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들끼리 처음부터 딱 합의해서 계약서를 썼다고 하더라도 상대편이 아니다 하게끔 되면 그거는 원래 법대로 가야 되지 자기들이 계약서에 그렇게 썼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이행할 의무는 없다는 겁니다. 제가 보면 이런 것을 가장 모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 수강생들 중에 많은데 뭐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가 안 나니까 계약서를 쓰고 변호사 사무실 가서 공증을 해요. 그리고 등기 이전을 못한 거죠. 한 3, 4년 기다렸다가 한 4, 5년 지나고 났더니 평택의 땅이 100만 원 상대 300만 원 됐어요. 등기 이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토지거래 허가 뒤에서 근데 해지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00만 원에 산데 얼마가 됐다고요? 300만 원 된 거야. 그런데 이제 계약서 있고 공증한 게 다 있으니까 나 등기 넘겨달라. 안 넘겨주면 어떻게 돼요? 안 넘겨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물론 소송에 소장님 이해해줘요. 지 얘기 뭐냐? 아니 이 얘기는 뭐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것도 강행 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당사자들끼리 합의해서 그 거래 자체가 되는 무효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 아무리 봐야 집니다. 제가 우리 그 수강생 중에서 그런 걸 가지고 저한테 물어보는 게 상당히 많았거든요. 가장 이해를 못하는 게 왜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냐면 법이 있는데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행 규정은 강행 규정의 법을 어기고 자기네끼리 아무리 정당하게 합의를 해서 계약서를 썼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그대로 인정을 하고 그냥 그대로 우리끼리 가자 그러면 문제가 없지만은 나중에 100만 원짜리 땅이 300만 원이 됐으니까 싫어 나 안 해. 해도 할 말 없다니. 100만 원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왜?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임대차 기간 주택은 임대차법에 의해서 2년 농지는 된다? 3년이라 이런 여기서 봐. 3년보다 짧은 경우에 약정된 경우는 3년으로 본다. 그 다음에 당사자들끼리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정할 수 있는데 빌린 사람이 2년이다 할 때 2년대로 가야 되는 거야. 빌린 사람이 1년만 하면 1년대로 가야 되는 거야. 빌려준 사람은 1년으로 계약했다도 무조건 빌린 사람이 3년이라면 3년까지 가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 이게 강행규정이라는 겁니다. 강행규정. 그러니까 항상 법을 볼 때는 이 법이 임의규정에 대한 법인지 강행규정인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강행규정으로 정해진 법은 당사자들끼리 합의해도 소용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민법 303조입니다. 요금 아까 나온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보면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핵심이 그겁니다. 아까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세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전세금을 물어줘야 되는데 농지는 전세금이 없습니다. 그 다음 기간이 언제? 3년입니다. 즉 농지가 빌려서 농사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최악의 경우는 내가 낙찰받기 3개월 전에 계약을 했다면 나는 3년간 그 사람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내버려 두는 것으로서 더 이상은 난타가 피해를 올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게끔 됐을 때 우리는 농지를 사면은 반드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학력이 있는 임차인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 기간이 1년이고 남아있다 그러면 우리는 억지로 농사를 안 짓고 내 농지를 그 사람이 1년 이상 농사를 계속 지니까 우리로서는 내가 농지를 낙찰을 받아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간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가질 수 있으니까 나쁜 것이 아니라 더 좋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농지를 추천을 할 때 거기 농지에 대한 임대차가 있느냐 없느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무시하고 가격을 보고 가격에 의해서 수익이 있을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만 보고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파트 4입니다. 파트 4는 이번에 농지연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연금에 대한 것을 바뀐 것은 2년 전에 농지법도 바뀌었고 농지의 연금에 대한 것도 조금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총체적으로 바뀐 농지법하고 그 다음에 변경된 농지연금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연금은 법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해서 농지연금을 주는 겁니다. 2021년 8월 17일 날 일부 개정을 하고 입법 예고를 해서 시행은 22년 2월 18일서부터 집행을 하니까 지금서부터는 바뀐 것이 한 1년 반 정도 전에 농지연금에 대한 것이 변경이 된 겁니다. (2022년 2월 17일) 날 보도 자료로 발표한 것을 제가 그대로 여기다가 옮겼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없을 거예요. 이 교재는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교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건 그냥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셔야 됩니다. 농지연금 가입 연령 기준 완화 등 일부 개정령안이 개정 공포되어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일 첫 번째, 농지연금 수급자 확대를 위해 가입 연령 기준을 만 65세에서 6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고, 예전에는 65세였었는데 60세만 돼도 농지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한 사장님도 농지연금 신청하실 수 있는 그 날짜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경영 이양형 상품을 개선하여, 다시 말하면 농지연금을 주는 방법을 조금 바꿔가지고 농지은행을 활용한 농업법인이 은퇴 이익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됐다. 이 두 가지가 바뀐 거라 이겁니다. (24조)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지역 사업 등 제일 농지연금으로서 제일 좋은 것은 내 농지를 담보로 맡기고 돈을 받는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받는데 내가 농지연금을 들어서 돈을 받더라도 그 농지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권한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예를 들자면 내가 3,000평의 농지를 갖고 농사를 지어서 한 달에 200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었는데
농지연금을 신청하게끔 되면 농지연금으로 받는 것이 150만 원, 농사를 지어서 돈을 버는 것이 200만 원 하고 350만 원을 연금을 받으면서도 그 농사를 짓는 경작권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24조의 7입니다) 수구권의 보호. 농지연금을 받는 그 권리는 다른 자에게 담보로 줄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이 압류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농지를 연금을 받는 은행의 계좌는 어떤 채권도 압류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은행에 대한 돈을 압류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어디서 제일 많이 하면 세무서에서 제일 많이 합니다. 세무서 직원들은 연락을 해서 그 사람의 모든 은행 계좌를 다 알아내가지고 거기에 있는 통장을 압류를 하는데, 제가 여러 명, 우리 수강생들에서 여러 명을 봤는데 개인이 개인 통장을 알아서 압류하는 건 못 봤습니다. 근데 언제 압류하는 거냐면 세무서에서 세금만 냈을 때 압류를 해갖고 저한테다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보느냐고 꽤 있더라고요.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연금을 받는 통장은 세금으로도 압류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금 받는 통장은 뭘 앞도 아무도 손을 못 댄다. 최고로 보호해 준다. 공지, 농지연금이라 이런 얘기는 영목이제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만 65세 이상이 60세로 변경이 된 겁니다. 배우자가 돌아가셔도 배우자가 승계해서 연금을 계속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담보농지 가격의 평가 가격입니다. 제일 첫 번째, 그 가격을 얼마로 평가할 것이냐인데 두 가지로 하는데, 하나는 개별 공시지가의 100% 또는 감정평가에 따른 90%.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거로 결정해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면 그걸 가지고 결정해서 해준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조금 바뀐 건데, 예전에는 농지연금을 받으려면 제일 먼저 1순위로 설정을 했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농지연금을 받으려면 앞에 있는 설정을 다 없애버려야 되는 겁니다. 없어야지 농지연금을 쓸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 1순위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1순위 근저당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담보 가격의 15% 미만일 경우에는 1순위 담보권을 지우지 않아도 담보로 준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핵심입니다. 실제 대출 이자율은 얼마인가, 이거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이준희 사장님 혹시 양평에 강화면에 농지 갖고 있죠? 왜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강화면에 농지를 갖고 농지연금을 신청했다고 가정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한 5년 받았는데 진짜 고속도로가 만들면서 거기 강에 인터체인지가 생긴다고 가정합니다. 그 앞에 농지값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면 연금 받아야 돼, 팔아야 돼. 팔아야죠. 그러면 여태까지 연금 받았던 돈이 있죠. 그 연금 받았던 돈이 다시 갚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갚아야 되는데 얼마를 갚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자기가 받은 돈에 이자가 년 2%입니다. 년 2%를 보태서 주면은 언제든지 연금 돈 받던 거 해제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임의로 해제를 하려고 했을 때 2%. 그러면 나는 임의로 해제를 하지 않고 아버지가 연금을 받다가 돌아가실 수 있죠. 그러면 그때 그 돈을 받은 그 연금이 남아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남아있을 때는 상속을 하는 거죠. 상속을 할 때 그냥 상속하면 안 되고 그동안 아버지가 받아갔던 돈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에 농어촌공사에서 상속자들한테 물어봅니다. 너희들이 너희 아버지가 전부 다 가져간 돈이 얼만데 년 2%를 계산해서 얼마를 갚으면 너희들이 상속할 수가 있다. 근데 상속하기 싫다. 그럼 우리가 팔겠다. 그래서 우리 돈 우리가 회수를 하겠다. 너희들이 택하라 하면은 상속자들이 우리가 그냥 상속을 받는 걸로 하고 돈 총 받은 게 얼마니까 이자 얼마를 주겠습니다. 하면은 연금 받던 것이 해소가 되고 했던 것이 설정이 해소가 되고 상속자들한테 상속이 됩니다. 근데 만약의 경우에 상속자들이 우리 그 농지 필요 없다. 농사 질 사람도 없고 농지 필요 없습니다. 파십시오. 하게끔 되면 농어촌공사에서 그거를 매물로 내놔서 팝니다. 팔고 난 다음에 돈이 생겼죠. 목돈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돈이 남아있으면은 아버지가 받아간 돈이 이자까지 쳐서 다 남아있으면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상속을 합니다. 상속자들. 근데 반대로 모질할 수도 있죠. 남을 수도 있고 모질할 수 있는데 모질하면은 상속자들한테다가 달라고 그러지 않고 그걸로 팔아서 손해놓은 걸로 해서 국가에서 손해보는 걸로 끝이 난다 이럽니다. 남았을 때는 주고 모질했을 때는 달라지 않는다. 본인이 해제하든지 상속자가 해제하든지 이율은 년 2%다. 공매로 파나요? 아니면 어떻게 파나요? 어떻게 파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팔아서 회수를 한다 이렇게만 나와요. 제가 보기에는 공매로 파는 것이 맞지 않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농지연금의 장점입니다. 부부가 종신으로 지급을 받는 건데 배우자가 승계를 해서 받을 수가 있는데 배우자가 승계를 할 때는 60대 이상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상속자들이 배우자에게 상속하는 걸로 해서 아들 자식들은 상속 포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배우자가 그대로 상속을 해서 연금을 그대로 받고 자식들은 그 상속을 받은 그 배우자가 다시 돌아가시면 그때 상속을 또 받게끔 되고 그때 팔아서 돈이 남으면은 돌려주고 모자라면은 없는 거로 땡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시골에 있는 아버지한테 용돈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농지를 사갖고 농지연금 받으십시오. 이러면 제가 보기에는 아무 부인하고 누가도 할 게 필요한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아요 보면.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을 할 수도 있고 임대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뭐냐면 농지연금을 내가 받는데 받고 있다가 힘이 들어서 농사를 못 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농지연금 못 받느냐? 아니라 이겁니다. 그거 그대로 받으면서 그 농지를 다른 사람한테 또 빌려줄 수도 있다는 게.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빌려주면서 돈 벌어, 그 다음에 연금으로 벌어. 자식들한테 돈 달라는 필요가 있다 없다? 정부 예산을 재원으로 하여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돈 주다가 돈 없다고 해서 부정할 일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연금 채무 부족의 미청구. 연금 채무 상환 시 담보농지 처분으로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하더라도 더 이상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6억 원 이하의 농지는 재산세를 내지도 않습니다. 6억 원이 넘을 때는 예를 들어서 7억, 8억 원어치 농지를 갖고 있다고 할 때는 6억 원을 빼고 나머지 2억 원에 대해서만 재산세를 내는 거고 6억 원 미만의 농지, 연금용 농지는 재산세를 안 낸다. 이것도 좋은 점 중에 하나죠. 공시지가가 6억 원 이하의 농지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그거는. 좋은 겁니다, 이것도. 보는데 건강보험료도 저게 해당이 되네요. 건강보험 산출. 아니,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농지연금 받는 거가 다른 연금 뭐 더 받는다고 해서 이걸 깎거나 보태거나 하는 건 없다는 겁니다. 근데 가장 핵심인 거는 뭐냐면은, 아무리 농지가 비싼 농지를 갖고 있더라도 300만 원 이상은 안 된다는 겁니다. 300만 원이 한도입니다. 30%를 일시불 받고 나머지 300 안 나오죠? 아니, 이제 그렇지, 그렇게 봐도 되겠죠. 보면 자 보십시오. 여기 지금 교재에 없으니까 이거 잘 보십시오. 가입 요건, 가입 연령해서 본인이 65세 이상 이렇게 되는데 이건 뭐야? 지금 60세로 변경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영농 경력 해갖고 영농 경력이 몇 년 이상? 5년 이상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농지연금을 받으려면 영농 경력이 5년이 돼야 된다고 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한꺼번에 5년 돼야 됩니까? 1년씩 떨어져서 됩니까? 했는데 홍영농 경력이 5년이면 되는 것이 한꺼번에 5년이 되는 건 아니다. 예를 들어서 농지를 사갖고 2년을 농사를 지었었어. 근데 농업인이 됐었죠. 그러다가 어떻게 하는데 다시 팔았단 말이에요. 팔고 나니까 그때부터 영농 경력이 없어진 거죠. 그랬다가 또 한 2년 있다가 다시 농지를 또 샀어. 또 1년 농사를 지었어. 농업인이 됐어. 또 팔았어. 그것도 한 3년, 3, 4년 있다가 다시 또 농지에서 농업이 됐다 그러면 2년, 1년, 2년 이상만 됐다 그러면 총 5년만 되면은 농지연금 대상이 된다. 반드시 한꺼번에 5년이 아니어도 관계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3번 대상 농지는 이것이 이번에 농지연금을 받는 것 중에서 바뀐 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 보면 농지연금을 받을 때는 지목이 전답 과선으로서 사업 대상자가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농사에 이용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농사를 안 짓고 빌려주고 있을 때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제일 처음에 농지연금을 처음 시작할 때는 농사를 짓고 있었어 이랬다 이런 얘기예요. 짓고 있다가 농지연금을 받다가 빌려주는 건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 대상자가 2년 이상 보유한 농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먼저 주에 농지연금용을 하나 추천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그걸 샀으면은 바로 농지연금을 신청할 수 있냐면 5년을 지났다고 하더라도 내가 농지연금을 신청한 농지는 2년 이상 농사를 지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예전에는 5년 농사를 다 지고 나면 농지연금을 사라 그랬는데 지금은 5년을 지나기 전에 농업인이 3년만 지나면 농지연금을 생각하고 사야 돼요. 사놓고 그 농지를 2년 이상의 농사를 지어야지 농지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농지연금을 몇 살부터 받을 수 있다고 60세에서부터 받을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55세에 농지를 사갖고 3년을 300평 이상만 사갖고 농업인이 되는 거예요. 3년 농사를 짓고 있다가 60세가 되기 2년 전에 농지연금령을 잘 봐갖고 사서 그거를 가지고 2년 농사를 짓게끔 되면은 그러면 농지연금이 된다, 안 받는다. 그러면 농지연금이 가장 좋은 곳이 이런 거예요, 보면. 농지연금은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감정가의 90%를 준다 그랬죠. 네. 네. 그렇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농지 가운데 한전 철탑이 지나가. 그 경매를 넣었어. 가격이 떨어져, 안 떨어져요? 떨어집니다. 떨어지죠. 예를 들어서 10억짜리가 얼마까지 떨어져? 3억까지 떨어져. 그러면 철탑이 있는 농지이기 때문에 3억 주고 샀다고 해서 3억으로 해줘야 감정가대로 해요. 감정가대로. 감정가가 10억 있다면 거기에 90%니까 9억을 가지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신청할 때 30%를 일시불로 신청할 수 있다 그랬죠. 네. 그럼 9억을 가지고 내가 그다 3억 주고 샀죠. 사갖고 2년 있다가 내가 농지연금을 신청하면서 30%를 일시불로 신청하죠. 그럼 내가 투자했던 3억은 다 찾았죠. 나머지 6억을 가지고 내가 10년 만기로 신청했다 그러면 나머지 6억은 7년 동안에 연금으로 나눠받는 거 아니냐 이런. 그런 느낌, 다시 말하면 농지연금의 가장 좋은 거는 그럴 때라는 겁니다. 그러면 농지연금이 좋아요? 주택연금이 좋아요? 농지. 네? 다 좋지. 농지는 좋지. 이자가 싸죠. 그런 게 아니라, 아니, 다시 말하면, 감정가의 10억짜리를 3억 주고 살 수 있는 주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지. 내가 농지연금이 좋다는 얘기는 감정가 10억짜리를 3억에도 살 수 있는 것은 농지야. 감정가 10억짜리를 3억 주고 살 수 있는 주택은 없어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는 농지연금을 받을 때 감정가대로 받다 보니까 감정가와 실거래가가 차이가 많이 나는 걸 우리가 낙찰을 받아서 농지연금으로만 신청한다 그러면은 문제가 없지 않냐. 그 얘기예요. 농지연금이 좋다는 얘기는 그래서 좋다는 겁니다. 감정가가 10억짜리도 3억, 4억 주고 살 수 있는 농지는 많아요. 근데 감정가 10억짜리를 3억, 4억 주고 살 수 있는 주택은 없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 대상의 주소지, 주민등록 주소지가 담보농지까지 직선거리 얼마에 돼? 30km 이내에 됩니다. 그리고 이 요건은 20년 1월 1일 이후, 20년 1월 이후에 취득한 농지는 30km 이내고 2년 이상 농사를 짓고
두 개가 이번에 농지연금에서 변경된 것이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라고 친다면 제일 첫 번째 뭐죠? 65세에서 60세로 낮춰진 거. 그 다음에 내가 낙찰을 사서 연금용으로 신청할 농지를 2년 이상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연금을 신청하는 그 농지에 30km 이내에 거주해야 될 것. 이 세 가지가 연금에 바뀐 것 중에 세 개가 이겁니다. 자, 그 다음 걸 보시겠습니다. 보면, 여기 보시면, 전액 종신형이 있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받는 거거든요. 제가 예전 처음에 농지연금 나왔을 때는 90세까지인가 이렇게 본 걸로가 됐던데 지금은 계산하는 걸 봤더니 100세로 계산하는 것 같아요. 종신연금을 할 때 계산을 몇 세까지? 100세를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후박 앞에 몇 년 동안은 많이 받고 뒤에 기간은 적게. 그러니까 종신형으로 신청하더라도 처음에 10년 동안은 많이 받고 11년 전부터는 더 적게 받아도 좋다. 제가 보기엔 이것도 지금 제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좋다는 게 돈이 무조건 많으면 좋은데 돈이 언제까지 많아야지 좋은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걸어 다닐 때.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본인의 능력으로 버스 타고 다닐 수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는 돈이 많으면 좋은 거고 그 이후부터 본인의 능력으로 버스를 타고 다닐 수 없을 때는 나 돌봐주는 사람 줄 돈만 있으면 그때는. 근데 내가 나 혼자 내 힘으로 버스를 타고 다닐 수 있을 때는 친구도 만나죠. 누구도 만나죠. 술도 먹죠. 뭐도 해줘. 그러니까 돈이 좀 필요한 거죠. 일시인출형. 총 지급간액의 30%에 인해서 필요 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를 먼저 받고 나머지는 나중에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기간정액형. 가입자가 선청한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위험. 다시 말하면 여기 보면 지급 방법이 뭐시게 되면 종신형은 65세 이상. 이게 65세가 이제 지금 60대로 바뀌었죠. 60세죠. 기간정액형. 5년만 받겠다고 할 때는 78세 이상이면 5년만 받도 된다. 10년이면 73세 이상인 경우에는 나 10년 동안만 받으면 된다. 이렇게 나눠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뭘로 받든지 일시불로 받든지 나눠서 받든지 제가 보기에는 감정가를 가지고 감정가의 90%로 받을 수 있는 것은 농지연금밖에 없습니다. 여기 농지은행, 농지연금 이런 포털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가 봤더니 여기에 들어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농지, 그다음에 내 나이, 영농 경력 뭐 이런 걸 다 합쳐 집어넣으면은 당신이 앞으로 이 농지를 갖고 연금을 얼마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 딱 떠서 나오는 이런 사이트도 있더만. 어떤 분이 예전에 그 11억짜리가 3억 얼마까지 떨어졌는데 그게 이제 대부분 어떤 데 많이 떨어지냐면 경상남도에 그 가면은 경상남도에 감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창원에 그쪽 이제 진주, 창원 뭐 이런 쪽에 감이 많은데 산에다가 감을 심어놓고
손으로 바꿔놨더구만. 그리고 저쪽 산 중에 감나무가 심어져 있는 것이 가서 보면 땅으로는 한 개도 가치가 없는데 과손으로 돼 있고 감정가로는 평수가 뭐 10,000평 이렇게 되다 보니까 10억 이래요. 근데 농지 연금용 외로는 쓸데없다 보니까 그 감정 가격은 한 10억, 12억이 되는데 그것이 2억, 3억까지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추천을 했더니 어떤 분이 다녀오셔서 이 봐도 땅으로는 정말 쓸데가 없어갖고요. 입찰 갈까 한번 생각해보고 갔다가요. 포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가보나 마나 한 거야. 그럼 뭐 하려고 가봐요? 아니, 다른 사람은 안 가봤겠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땅이 좋으냐 나쁘냐는 따질 필요가 없어. 땅이 좋으면 어떻고 나쁘면 뭐해? 나 죽을 때까지 300만 원씩 주면 되는 거지. 아니, 땅이 좋으면 나 죽을 때까지 저기 뭐 400만 원 주는 거 아니잖아. 땅이 나쁘다고 해서 나 죽을 때까지 300만 원 안 주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 죽을 때까지 300만 원만 줄 수 있다 그러면은 땅 좋고 나쁜 걸 뭐할 따지냐 이런 얘기. 안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생각은이나 뭐 이거 다 다르니까 내가 뭐 강요하지는 못하지만은 연금으로 봤을 때는 농지연금이 좋은 이유는 감정가보다 실질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금액이 낮은 가격으로 투자를 해도 감정가격의 90%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실질적인 감정 가격과 실질적으로 사는 가격이 차이가 가장 많이 있을 수 있는 것이 농지이기 때문에 좋다는 얘기예요. 농지연금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300만 원 받으려면 노동자에 10억짜리가 있습니다. 아니, 제가 봤더니, 아니, 우리 그 수강생 한 분이 해갖고 신청해서 봤더니, 감정 가격이 12억 8천만 원이 나왔는데, 280만 원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13억 5천 돼야 돼요. 13억 5천 정도를 가지면은, 제가 판단해 보기에 한 300만 원 정도 나오는 걸로. 들려보니까 7억 정도 되는데 아니에요? 어떤 게? 저 농지연금 저거 농지 지금 우리 아니 안 봤는데 6억이 218만 4천 원 나오는 거예요. 두개 페이지 140페이지에 보면 농지 가격 65세로 60세로 아니 근데 그게 거기에 나와 있는 거는 옛날 90세 때 거고 네. 지금 바뀌어가지고 100세로 보다 보니까 좀 덜 나오더라고요. 전화와요. 왜 덜 나와요. 자, 10분만 쉬었다가 이제 변경된 농지법 가지고 다시 한번 또 얘기해 보겠습니다.